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시 해설을 맡게 된 도슨트 이성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돌아볼 전시는요. 자, 인상파의 거장 모네와 르누아르의 레플리카전입니다. 자, 레플리카전이라고 하면은 자, 인쇄 사진을 특수 기법을 이용해 원화의 색채까지 완벽하게 자, 복제한 작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유명한 작품들이 오르세 미술관이나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보기 힘들다는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풍요로운 관람을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전시 도면의 평면도를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 전시에서 조금 구조적으로 좀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적게요. 자, 이렇게 전시장 입구예요. 전시장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는 르누아르의 전시들이 있고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모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르누아르와 모네의 정가운데에는 이렇게 모네와 르누아르가 10년에 걸쳐서 함께 전시를 이뤄갔던 그 시기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 마치 각자의 개성이 나타나는 각각의 작품들을 구분지어서 보여주고 가운데에는 함께 한 공간에서 만나서 다양한 주제를 함께 만들어갔던 이런 시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클로드 모네 같은 경우에는 1840년생이고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1841년생이에요. 되게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동시대에 자라온 환경들을 거쳐가는 과정들을 보시다가 샤르글레르의 화실에서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더 모네와 르누아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요 달라지는 요 방향까지 생각을 해서 전시 구성을 하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시 구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시장 입구를 가셔보시면은 이렇게 인상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어요. 자, 왜일까요? 자, 모네와 르누아르 두 분 다 우리 인상주의의 큰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작품들을 보기 전에 인상주의란 어떤 걸까요? 하고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자, 영원한 빛, 움직이는 색채, 그리고 인상주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상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주의가 나타내게 된 가장 세 가지 키워드 오늘 보고 지나갈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튜브 물감입니다. 자, 물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튜브 물감 자체가 19세기 중엽에나 나타나게 돼요. 자,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튜브 물감이 없었다면 모네도 세잔도 피사로도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상파 이전에는요, 미가공 상태의 안료를 사용. 그리고 이렇게 가루로 빻아가지고 뭐 계란이나 오일 같은 것들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감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일회성이라 가지고 우리 보관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 방광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보관을 하기는 했는데 외부에서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번 사용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외부에 나가서 야외 스케치를 막 한 다음에 다시 화실로 들어와가지고 색채는 화실에서 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풍경화가 발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튜브 물감이 발명이 되고 나서는 자유롭게 밖에 나가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빛과 함께 뭐 시시각각 뭐 이렇게 바뀌는 색채들의 인상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내는 그림들을 그리기에 되게 좋은 안료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기차예요. 자, 기차는 사실 영국의 산업혁명 때 나타나게 되죠. 1825년일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차는 1832년 프랑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왜 기차가 이렇게 인상파에 중요할까요? 하고 생각을 해보니 사실 기차를 타고 가면은 조금 더 멀리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파리의 도심에서 살던 사람들도 조금 더 기차를 타고 나가면은 자연 풍경이 예쁜 곳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네의 생 라자르 기차역인데요. 요 기차를 타고 모네가 나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림들, 작품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도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카메라 사진을 가져오기보다는 이 그림을 작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1839년에 프랑스의 화가 다게르가 발명을 했는데요. 사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예술가들의 시대는 끝났다. 카메라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회화관념을 보면은 재현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초상화라든지 어떤 작품 활동들을 보면은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걸 위주로 했었는데요. 카메라가 발명이 되고 나서는 사실 카메라로 탁 찍고 나면 어때요? 이런 화면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은 그래서 다른 데다가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주관적인 표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빛이 보여주는 그 찰나에 내가 보는 그 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붓질이 조금 더 거칠어지고 형태가 흐물어지고 그리고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질감을 두텁게 막 이렇게 만들고 했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카메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전통적인 고전주의나 이전의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잘리는 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얼굴도 반으로 잘리고 몸도 잘리고 이런 것들의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카메라로 순간을 탁 찍었는데 포착하다 보면 사람이 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냅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조금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시장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실 수도 있고, 저 처음에 이거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작품이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작품은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쁜 꽃다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꽃다발을 왜 보여드리냐면 첫 번째로 볼 작품 작가는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화려한 색채 그리고 부드러운 색감 이런 것들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우아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꽃다발이 그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작품으로 선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쾌한 기분들이 막 드는 이유는요. 사실 르누아르 작품의 정말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르누아르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화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막 살롱전에다가 정말 많은 출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하다가 굉장히 큰 부와 성공을 거머쥐게 된 작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서 살았던 작가이고요. 물론 말년에는 굉장히 아픈 병에 걸려가지고 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그의 작품은 말년까지 죽을 때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만을 그린 화가라고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션 2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세션 2로 가면은 말년의 작품들로 나눠서 조금 구분지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분이 바로 알린 샤리고라고 르누아르의 평생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작품은 저희가 쭉쭉 가다가 이 작품 한번 볼 건데요.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죠.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인데요. 사실 이 작품에 관련돼가지고 할 얘기는 정말 많아요. 자, 일단은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르누아르가 전문 모델들을 사용하지 않고 지인들이 되게 나타난 이렇게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인들 하나하나가 누군지 막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오늘 보지는 않을 거고 느낌적인 느낌, 되게 화려한 색채들만 감상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예요. 그럼 물랭드라 갈레트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파리의 몽마르트의 물랭드라 갈레트라는 자, 전형적인 일요일 오후의 무도회예요. 근데 19세기 후반에 보면은 파리의 노동자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옷을 예쁘게 갖춰 입고 저녁까지 춤추고 술 마시고 이런 게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되게 누리고 있었는데요. 갈레트를 먹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갈레트는 그럼 뭘까요? 빵이에요, 빵. 그래서 밀가루를 빻는 제분 공장 시절에서 그래서 되게 풍차가 도는 그런 그림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시기의 그림들 보면 거기가 바로 카바레였다는 거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르누아르의 초기의 그림들은요, 굉장히 인상파의 전형적인 실제 풍속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삶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유동적이고 뭐 자유로운 분놀림들을 막 이용해서 알록달록하게 비춰지는 햇볕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화면 구성 같은 것을 보면 아까 설명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잘려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구성이 된 거는 스냅 사진의 영향도 받은 이렇게 이유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조금 더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는 사실 우리가 하나의 작품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버전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된 작품인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기가 더 작고요. 조금 더 좀 느슨하게 브러쉬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제 더 화려하고 좀 더 몽글몽글하고 이런 색감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조금 더 어때요? 좀 화려하고 조금 더 이제 구성 자체가 사람들이 좀 더 뭉그러졌죠. 근데 이 그림이 세상에 1990년도에 뉴욕의 소다비 경매장에서 이 그림의 경매가가 무려 하나로 900억의 경매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최고가로 경매에 낙찰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림의 소장의 역사를 이렇게 추적을 해가 보면은 분명히 르누아르의 작품은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작품이 1877년에 제3회 인상파의 작품된 원본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징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보시는 이 분이 잔느 사말이라고 해가지고 파리의 국립극단 배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분은 그분의 자매이시고요. 그래서 이 분은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쭉 가시다 보면은 쭉쭉 가면은 여기에서 이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잔느 사말이라고 잠시만요. 네, 이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되게 르누아르의 뮤즈로 자주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서 작품들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색채들이 돋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르누아르의 이제 후반기, 말년기의 그림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건데요. 사실 르누아르는 말년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셔가지고 점점점 뼈가 굳어가는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가시면은 뼈가 굳어져가지고 붓을 잡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여기를 묶어가지고 그림을 끝까지 그리셨습니다. 르누아르는 사실 생전에 굉장히 큰 붓을 거머쥔 분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끝까지 그리지 않고 그냥 즐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셔가지고 사실 한 6천여 점의 그림 다작을 하신 작가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영화 하나만 추천드리고 갈게요. 사실 이런 그림들은 사실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색감들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미술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르누아르라는 예술 영화인데요. 사실은 르누아르의 삶의 전반적인 과정이 주인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르누아르의 누드 모델과 르누아르의 둘째 아들 장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을 쫙 봤을 때 르누아르의 작품 세계관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예고편만 한번 같이 볼까요? 저희가 말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소리를 조금 줄여서 볼게요. 색감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런 예술형으로 La maison des renards, c'est bien ici?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Comment tu t'appelles?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잠시만요. André. Je crois que nous allons travailler tous les deux. Un tableau doit être une chose aimable. C'est qui ce bébé? C'est mon frère Jean. Il est beau. Tu ne comptes tout de même pas retourner au front. Si j'étais guéri, il s'est remis à prendre des figures. Grâce à Dédé. Il faut se laisser aller dans la vie. Faut pas avoir peur. Moi, je veux tout. Tu ne peux pas te passer d'elle. La douleur passe, la beauté reste. Si tu ne comprends pas, tu ne comprendras jamais rien. Je retourne au combat. Jean, ne force pas la destinée. Personne t'a demandé d'y retourner. T'as pensé à moi? Tu m'avais tout promis. Et moi, je serai où? Je serai quoi? Explique-moi pourquoi elle a disparu du jour au lendemain. J'en ai marre des remords. Il faut suivre. Pourquoi t'es revenu me chercher? Renoir a besoin de toi. Renard, le père ou le fils? Toute ma vie, je me suis embarrassé de complications. Aujourd'hui, je simplifie. 자, 여기까지 볼게요. 사실 사랑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년의 작품들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걸 한번 보기 전에 이제 영화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장이라는 르누아르의 둘째 아드님은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성공한 영화 산업에서 종사하신 영화 감독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르누아르의 가족 대대손손 굉장히 영화 산업에 종사를 하시고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무도회 이렇게 작품들 중에서는 세 번째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작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 여인이 굉장히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셔왔어요. 자, 요 여성분의 이름은 수잔 발라동이라고 합니다. 자, 수잔 발라동이라는 이분은 물랭루즈라는 이렇게 무도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델로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래서 되게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한테 되게 많은 유주로 선택이 돼서 작품들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19세기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모델들이 되게 천한 직업이라고 해서 되게 천대받던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는 예술가로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요. 에즈가 드가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분이죠. 그분에게 그림을 배워가지고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전시가 열렸었던 요분 이렇게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 아시죠? 네, 요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분과 연인 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툴루즈 로트렉은 고흐와 되게 친한 사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은 이제 르누아르의 우산이랑 이렇게 수잔 발라동을 그린 르누아르의 작품들 이런 것들도 만나보실 수 있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화상이에요. 수잔 발라동이 되게 예술가로서의 이제 단단한 마음들을 나타낸 자화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19세기에 여성 예술가들이 굉장히 좀 드러내기 힘든 이제 직업이었는데 이렇게 좀 단단하게 성장하신 분이라서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르누아르 단독을 봤고요. 자, 지금 세 번째 섹션부터는 함께한 시간들이라고 해서요. 모네와 르누아르가 함께 이제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시기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자화상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이 르누아르, 오른쪽이 모네이신데 두 분 다 이제 훤칠하게 생기셨죠. 자, 이분들은 이제 되게 화실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작품 활동은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이뤄갔어요. 근데 이제를 두 분은 나란히 세워놓고 같은 풍경을 그리는 작업들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그림들을 보면은 이건 누가 그린 거지? 라고 헷갈릴 정도로 이제 비슷한 화풍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작품들을 보시다 보면 두 작품도 같이 그린 거고 하시다가 이 작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작품 두 개를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이랑 이 뒤에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편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자,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게 모네의 그림이고 어떤 게 르누아르의 그림인지 조금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누아르의 그림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무도의 되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사람도 많고 이거 되게 이제 화려하고 조금 무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조금 더 이제 선미 좀 더 뒤로 가 있고 좀 풍경을 묘사를 했죠. 그래서 모네는 풍경화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시면 되고 르누아르는 조금 풍속을 그리는 데에 되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해서 비교적 차이점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네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모네는 이제 1862년 이제 샤르글레르의 화실에서 이제 함께 작업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초창기 작품들을 보면은 인상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밝은 색채나 이런 하늘 그리고 일렁이는 이런 파도들 그리고 이런 화려한 꽃다발 그리고 빛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작품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모네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모네의 초창기 작품들을 보면 아직 형태가 되게 명확하게 남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 인상주의의 탄생은 자 이렇게 가시다가 되게 방금까지는 형태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시면 바로 뒤에 이렇게 요게 모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살롱전에 이제 출품을 하다가 계속 낙선을 하던 이런 화가들이 좀 동년배의 사람들이 이런 무명 예술인 협회전이라고 해서 출품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모네의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붙게 한 기념비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전의 그림을 보고요. 이런 시각적인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표현 수단을 사실은 버린 거잖아요. 형태들을 버려가고 뭐 인상을 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형태를 흐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경멸의 뜻을 가지고는 이제 인상주의자들의 전람회라고 신문 기사 제목을 냈는데 이걸 이제 인상주의자들이 그럼 우리 인상주의 할 거야 하고 좀 비꼬면서부터 이제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좀 명확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인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쉽게 그렸는가, 나는 완성된 작품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미완성 작품이라고 사실 이렇게 까내린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사랑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작품은 이제 사실 예술의 전당에서도 한번 작품 전시를 했었던 작품인데 이게 양산에 든 까미유와 창이라고 해가지고 모네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입니다. 네, 사실 모네는 굉장히 이제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래서 사실 아내가 결핵에 걸렸을 때도 이제 별다른 치료를 해줄 수가 없이 사실 아내를 잃게 되죠. 그래서 이런 행복한 시절들은 오래가지 못해서 되게 빠른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던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막 와 있는 상태에서도 아내의 시신을 보면서 정말 진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말렸겠죠. 이제 장례식장에서 막 그림을 그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모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그림 속에 그녀를 담아주는 것뿐인데 잠시 뒤에 시기 끝나면 나는 이제 평생 동안 아내를 그릴 수가 없어 이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슨 좀 울렁거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근데 또 유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속에 여기 이제 모네는 사실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다 이렇게 서명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 서명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클로드 모네하고 하트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하트는 모네의 이제 작품들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정말 사랑을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 듣고 진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나도 이런 사랑을 만나야 할 텐데.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작품들 이제 몇 개 보시면은 이렇게 모네 작품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이 작품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생나자르의 기차역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기차역은 인상주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여기에 이제 증기 기관차다 보니까 증기가 있는데 유리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햇빛과 증기가 만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색채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상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소재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들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네의 대표 작품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모네의 수련이에요. 모네는 이제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고 아내를 잃고 이제 가다가 전성기를 조금 맞이했던 뒤늦게 전성기를 맞이를 했는데요. 사실 모네는 이제 수련을 한 250점 정도 그렸어요. 3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그렸죠. 근데 이런 수련을 어디서 그렸을까요? 자신이 Recording in progress. 집을 집에서 그리게 됐는데 자신의 집 정원에 있는 수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연작 시리즈를 보기 전에 모네가 소리 지르는데 좀 당황했어요. 네, 모네 수련 작품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같은 이제 그 색채라고 해서요. 인상주의 원칙을 이제 되게 끝까지 고수하고 형태가 흐려지기까지 이제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빛이 어떤 느낌을 내는지 뭐 계절에 따라서 뭐 아침 저녁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걸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작품이 작아 보이는데 사실 이 수련은 굉장히 큰 사이즈에 그려져 있어서 조금 웅장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사실 이제 모네가 좀 가난했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복권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복권 당첨이 돼서 좀 여유로워져가지고 집도 사고 정원도 꾸미고 정원사도 드리고 해가지고 여유롭게 이제 그렸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수련은 250점 정도가 있다고 했듯이 되게 연작 시리즈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 연작 시리즈는 수련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황대성당에서 시리즈 되게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그래서 빛,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색채 변화가 어떤지 그래서 체크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미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수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품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련 사진을 보면서 정리할 건데요. 자, 모네는 르누아르와 마찬가지로 말년에 이렇게 병이 찾아와요. 병마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제 백내장이 찾아와가지고 백내장 환자들은 굉장히 색채가 막 뿌옇고 흐리게 보이는데 되게 강력한 색채들만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되게 붉은 색채, 강렬한 색채들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붉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상주의자로서의 되게 형태가 흐려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푸른 색채가 조금 돌아온 거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제 작가의 삶이나 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병이 찾아왔고 이런 것들도 다 연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더 흥미로운 작품 감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르누아르와 모네는 사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술에 집착했던 그런 것들이나 되게 아름답게 사랑했던 사랑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인 것 같죠. 그래서 되게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두 사람꾼 르누아르와 모네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긴장해가지고 더듬기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0분.